안녕하십니까? 특집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을 맡은 최성민입니다. 한국 증시가 2020년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인도나 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주가들도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요. 장기 불황에 시달린다는 일본마저도 니케이 지수가 29년 만에 26,000선을 돌파했지만 한국 증시 역시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닥이 42% 넘게 급등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2021년입니다. 과연 수년 동안 꿈의 숫자라고 불렸던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를 언제 넘느냐로 하얀 소에 해답게 불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이 하얀 소, 이게 화이트 불이라고 만약에 영어로 부를 수 있다면요. 그 불이라는 것은 강세장을 뜻하는 겁니다.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의 재평가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집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에서는 증시의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내년 증시 전망은 물론 한국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 경제는 3.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0%, 경제개발협력국 OECD는 2.8%, 국제통화기금 IMF는 2.9%로 제시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민간 소비는 2020년 마이너스 4.4% 후퇴했지만 2021년 3.1%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와 IT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져 2020년 수출은 마이너스 6.2%에서 2021년에는 8.6%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보다 45조 7천억 원 늘어난 558조 원,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통해 2021년에도 확장적 경제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반등과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내년 3,2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평균 2,750선까지 갈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다. 결국 전문가들은 주가의 상승세를 따라가기 버거운 실물 경기의 회복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정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토론에 앞서 2021년 한국 경제 전망가 증권사들이 제시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증시 전문가 두 분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부터 교보증권과 IM투자증권 등의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증권 시장 전문가시죠.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팔을 좀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네네. 팔을 다쳐서 제 프로에는 못 나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연하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동학개미들의 개인 교사로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시장에 대한 두 분의 뷰, 2021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의 시장에 대해선 오랫동안 증권가에서 몸담았던 두 분의 경험과 식견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1년 코스피의 목표 지수. 야, 이 목표 지수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제가 이제 민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목표 지수를 맞췄다라는 뭐랄까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이 제대로 한번 맞힌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과거에 제가 주니어 때. 전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종호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
3,000포인트 정도는 한 번 정도 찍어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는 뭔지 모르면 아무튼 목표가 되는 점, 그것도 마디점이든지 이런 목표가 되는 점을 한 번 정도는 넘어야 네. 그다음에 다음의 모양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이 3,000을 한번 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포인트 네. 89년도에 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는 이미 88년도 중반 정도부터 꺾였거든요.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600포인트였으니까 경제만 따져보면 그때서부터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모두 다 아무튼 1,000포인트까지는 갔었고 네. 또 마찬가지로 보면 2,000포인트 2007년도에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보면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그 전에 6개월 전 정도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2,000포인트까지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그 기록적인 숫자 여기까지는 한번 넘는 그런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2021년도 주식시장도 어떻게 됐든지 3,000포인트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을 때, 그다음에 2,000포인트 갔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가 기억하건대 유동성의 힘이 컸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디존을 넘을 때는.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박세익 전무님한테 요 답변을 듣기 전에 보면 올해도 좀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00포인트가 넘는다는 것은 좋은데 3,000포인트 제 느낌으로는 저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3,000포인트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다 왔죠. 이제 네. 거의 한 뭐 1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000포인트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포인트 20% 정도 따지게 되면 네네.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네. 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도에 그거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3,300, 3,500 네네. 이렇게 갈 거냐 네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000포인트 정도. 예. 아니면 뭐 3,300. 근데 우리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 목표 주시오. 코스피 목표 지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근데 뭐 아마 올해 뭐 이 주식 바닥에서 네. 3,000포인트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마 저였을 겁니다. 네. 그죠? 예. 그 3,000포인트 얘기는 왜 내년에 3,0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용을 부리듯이 네네. 얘기를 했었는지 그 논리적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내년 증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지표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구조조정, 리세션이 또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충격이 과거 어떤 때랑 가장 비슷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94년부터 이 증시 바닥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종훈 센터장님은 90년도에 반대매매 나왔던 것도 아마 네, 겪으셨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학생이라서 못 겪었었지만 94년 이후로는 가장 험악했던 장세가 우리나라 IMF 때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IMF 때 우리나라 지수가 277을 기록을 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유동성이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크게 주가가 빠지면서 277이라는 공포적인 지수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네. 그때 공포감과 또 하나는 9.11 테러 때의 공포감입니다. 예, 9.11 테러 때의 공포감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전쟁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제가 대응을 잘 못했었습니다. 예, 460까지 빠지고 주가가 반등이 들어올 때 계속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최근에 뭐 2차 다시 눌림목 준다라는 얘기처럼 아니
테러가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느냐. 2차 테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460에서 940까지 주가가 올라갈 동안 네. 7개월 내내 네.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였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뼈아픈 경험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네. 예, 그때 나름대로 이제 반성을 많이 보고 네. 시장의 주식의 어떤 그런 생리가 밑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저같이 심약한 사람들의 매물이 다 털리고 그죠? 스마트 마니가 우량 자산을 싸게 산다는 스마트 마니가 유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재규 이론이라고 해서 리플렉시비티라는 그 이론에서 현상을 보고 인식이 바뀌고 그죠? 내가 잘못 봤나? 인식이 바뀌면서 액션이 나가고 액션이 나가면 또 현상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 가속화된 현상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가 주식은 균형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울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고 네, 시장이 굉장히 낙관론에 젖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품이 생기는 이유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 9.11 테러 이후에도 460에서 지수가 따블이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1430을 찍은 지수가 정확하게 2860이 되면 따블인데 12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2800을 넘었었잖아요. 네. 그때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단지 내년 시장을 지금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IMF 때 277을 기록하고 1050을 기록했던 그 주가가 네.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다시 그죠? 네네. 2000년, 2001년도에 500포인트까지 다시 빠지게 됩니다.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460에서 940을 갔던 그 지수 역시도 2002년 4월 달에 460을 기록하고 나서 2003년 초 사스가 다시 터졌을 때 500포인트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두 케이스.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자꾸만 이제는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제가 3,200이다, 3,400이다 이런 얘기에 내 말에 구속이 돼서 대응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실적이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JP 모간의 예측을 보면 우리나라 순이익이 내년도에 53%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한 56% 증가를 하면서 3,200 정도 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량적으로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정말 53% 정도 증가를 하는지를 저는 분기마다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오게 된다면 이 지수대가 더 레벨이 올라갈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올해 제가 뭐 1,800이든 2,100이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지 소로스의 리플렉시비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기 이론 그 뜻은 뭐냐? 그럼 1,400까지 갔다가 지금 2,800이니까 100% 올라왔으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재기 이론에 따라서 재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재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언제냐? 그러면 100% 올라가면 2,800이냐, 150% 올라가가지고 3,500이냐, 600이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건치인데 지금 우리 박세기 전무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럼 실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상화가 된다면 실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저점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상승했고 1,00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3,000포인트를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이랑은 틀립니다. 저기 뭐 93, 4년도부터 시장을 보셨다고 그러고 우리 그 이종호 센터장님은 88년입니다. 88년부터 94년부터 보신 것처럼 외모는 생기셨지만 어쨌든 88년도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보면은 과거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누가 봐도 선진국일 텐데 금융시장은 아직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지수 리레이팅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뭐 일각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조건 같은 것들이 뭐 있겠습니까? 전문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우리나라 지금 PBR이 네네. 저는 이제 PBR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PBR이 의미가 있다 없다 뭐 논란은 많지만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지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PBR이 1배가 한 2,600이었기 때문에 2,250이 됐든 2,400이 됐든 아직 과도한 주가 상승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2,800부터는 분명히 이제는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고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가? 리레이팅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네. 언제냐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이 1.9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1.9배까지 갔으면 너무 거품이 아니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ROE가 6에서 한 8%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이정우 센터장님 한 16%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PER이 22배. 근데 ROE가 거의 18%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도 한 4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에 따라서 멀티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지배 구조가 좀 취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이 ROE가 너무 낮았다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또 약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좀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했던 게 2018년에서 19년 동안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똑같이 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멀티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영업이라든지 어떤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멀티플을 높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배당을 줘.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배당 성량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이익의 질이 ROE가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배당 성량이 좋아진다든지 배당의 일관성이 지금 생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리레이팅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세익 전문님 말씀을 듣고 약간 의문이 생겨서 이 질문은 저기 센터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의문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우리 박세익 전문님이 얘기하신 것은 PBR에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ROE가 많이 나와서 1.9배까지도 갔었고 뭐 올해 내년에 ROE가 5, 6%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PBR이 1배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굉장히 계량적이 수학적이고 재무학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봉동이나 인천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이게 3천억이니까 이 회사가 3천억이고 아니면은 뭐 어떤 기계 장치가 2천억이 있으니까 2천억이고 이렇게 따질 수 없고 사실은 우리가 intangible asset, 소위 말해서 잡을 수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PBR로 지금 계산이 되지 않는 이런 시장에 뭐랄까요 중간에 서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따져도 어렵고 저렇게 따져도 어렵고 시장에서만 그냥 반영돼서 가는 이런 좀 어려운 장이 아니냐. 계산하기 어려운 장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기업이 영속되면서 계속 온 상태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영속돼서 온 상태를 감안하게 되면 과거에도 무형자산은 있었겠죠. 물론 지금 보면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따지는 뭐 기술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미래의 그 기술이니까 상당히 높은 가치를 주고 하는 건 맞겠지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또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무형자산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영돼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그게 옛날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다가 갑자기 202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주가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논리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습니까? 굉장히 지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무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님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대략 보면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 뭐 180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뭐 알 수도 없습니다. 수백 배인지 뭐 1000배인지. 그럼 내년에 180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형 자산의 가치가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쿠팡은 뭐 상장된 회사도 아니지만,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도 앞으로의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의 엑스펜션에 의해서 그 PER이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까 이제 PBR을 말씀하시는데 PBR로 우리가 그렇게 재무적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말씀이 저는 100% 동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종훈 전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워런 버핏이 생각났거든요. 워런 버핏이 옛날에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샀었잖아요. 워런 버핏은 왜 코카콜라를 샀고 최근에는 왜 애플을 샀을까? 애플이 주가가 절대 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치 투자가의 대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워런 버핏은 도대체 애플은 왜 저렇게 자기 자산의 30%가 넘는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 같은 식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투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아무리 경제 상황이 업앤다운이심에도 소비자들은 코카콜라를 계속 먹을 거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그 아이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래에 워런 버핏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킬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브랜드 가치고, 그게 소위 말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최 이사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제가 올해 이제 BBIG 종목이 올라갈 때 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고평가가 된 게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빌딩의 가치를 아마존이 저는 흡수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흡수를 해가고 카카오가 흡수를 해가고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는데 제일 좋은 만화 영화가 랄프 2라고 있거든요. 주먹만 랄프가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거기 페이스북, 아마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대한 빌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닦아 놓고. 그 부분은 우리 최 이사님이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낮은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이익의 질 얘기하셨죠.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홍콩이, 인도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익의 질보다 더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뭐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국내 주가의 경우에는 지수의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한 뭐 내년 기준으로 뭐 11배, 12배 이렇게 거래된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뭐 15배, 17배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뭐 20배가 넘고요.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5배로 거래되는 거가 그렇게 무리가 될까요?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 그게 될 수는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당장에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쭉 가다가 괴리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꾸준히 원래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왜 낮으냐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보게 되면 그 논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1990년대 이럴 때는 우리가 남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들은 사라져 버렸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그렇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더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가 됐을까라고 한번 따져보면,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형태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공업으로서 올 수 있는 종합직구에서의 최대치는 100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화공업으로서 올 수 있는 최대치는 1000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냥 중화공업을 가지고 가면서 기업들의 그 내부적인 그 이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시키면서 가는 그런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외환위기가 지난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보면 거기에서 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냥 낮을 때는 9배, 높을 때는 11배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형태인 거죠. 결국 그렇게 따져보면 2021년도서부터 새로운 정말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센터장님 이종호 센터장님이 좋은 말씀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뭐 그렇지만 셀트리온 뭐 너무 우습게 봤었죠,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의 넘버원 제약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셀트리온이 있으니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도 있으니 우리나라의 퍼는 분명히 15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우리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론하러 와서 두 분한테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메모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예, 두 분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는 아무래도 뭐 주식 종목을 많이 분석을 하고 종목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가끔씩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가 IT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어디 통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들어갈 수도. 네네. 예. 그러면 그게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보면 내부자 정보를 듣지 않고서는 그거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기업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를 할까?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미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네네. 1차 밴드나 2차 밴드들 보면 네네. 멀티플이 어떠냐 보면 PER이 5배, 6배, 7배 네네. 굉장히 낮죠. 네네. 우리나라 전체 이 PER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까 산업별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별로도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B2B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B2B 기업이잖아요. 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B2C 기업이고, 그죠? 그래서 B2B 기업과 B2C 기업의 멀티플이 왜 차이 나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네네. B2B 기업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갑자기 이제 너네 거 안 쓰고 이제 우리 C사 거 쓸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장비 중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장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회사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과거 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글로벌 회사들에게 종속적인 B2B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셀러스 파워를 가진 기업으로 막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변화는 있고요. 두 번째는 B2C 기업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뭐 엔터테인먼트만 하더라도 우리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엔터테이너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기업 해봐야 5천만 내수였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기업이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3억 3천만 명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1등하면 전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10억, 20억, 30억의 소비자가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영어를 쓰지 않고 그런 국내 5천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아무리 마켓 쉐어가 높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높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시면 네이버 하나? 근데 네이버도 지금 보면 웹툰으로 그죠?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기업으로 과거 미국의 그런 다국적 기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레이팅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기가 손쉽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성과를 기록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따져보면요. 네. 대충 2000년대 중후반이 가장 그 적기였고 그때가 많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은 많이 밀렸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업계 8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는 형태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대외 개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본주를 수입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2021년 돼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2020년도에 성장주다, BBIG 이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그 회사들이 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성과를 보이는 형태가 될 네. 텐데 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그 기업들이 정말 2021년도에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포스코나 이런 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질문을 제가 해야겠어요. 예. 그 아주 단순합니다. 질문은 왜 회의적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한번 보죠. 네. 네이버가 이제 그 가장 기리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2020년 시장에서. 네. 근데 네이버는 또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포털 시장이 7대 3의 비율로서 네이버와 다음이 서로 나눠가는 형태가 네. 됐잖아요. 이제는 보면 어떤 형태냐면 대충 40% 정도는 그 미국의 그 구글이 가지고 네네. 갔고 45% 정도는 네이버가 갖고 가고 네.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다음이 한 뭐 10% 내외 네. 이렇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점유율을 이렇게 뺏기니까 네네네.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이제 가미를 시키는 형태가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기업의 형태는 결국 포털인 겁니다. 그게 유지가 되고 그거에 힘을 갖는 이상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2021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구글의 점유율이 높아질 텐데 어디까지 그걸 방어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네이버 주가를 보게 되면 30만 원을 넘었다가 그 다음에 후퇴를 해버렸거든요. 30만 원을 넘은 게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안 됐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2800을 갈 때도 보면 역시 30만 원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이게 있는 건데 앞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에 영향을 우리나라는 안 받을 거냐. 우리나라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에 이건 그쪽은 또 다른 얘기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한 과제가 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 알파벳 K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K-드라마, K-푸드, K-엔터테인먼트, K-메디신, K-바이오 이런 K-팝 그러면은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알파벳 K를 모든 B2C에 관련된 K-코스메틱스 앞에 붙일까요? 그것은 저희가 붙이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직접 붙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붙였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같이 붙였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보면은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리레이팅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하나 얘기 들으면 네이버는 사실은 핀테크 비즈니스, 동남아에 있는 은행도 인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야후랑도 손을 잡고 있고 일본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도 발급하고 노무라야 증권이랑 협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유지해야지만 하는 것들이지 그거가 약해지면은 별반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반대 의견을 이제 박세희 전무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전무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정훈 센터장님 말씀은 정확한 얘기시고요. 네네. 제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 네네.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네. 뭐 서로 이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네. 닷컴 버블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주식은 야후였는데 네네. 야후는 계속 포털로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네이버는 한게임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었고요. 지식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냈고 SNS가 이제 한창 이제 무르익을 때는 또 라인이라는 전 세계 5억 명이 쓰는 또 메신저를 만들어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에 독보적인 전자상거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야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생존을 잘 해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네이버를 포털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우리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네이버를 쳐다보고 있던 시간에서 카카오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 기울기보다 카카오의 주가 상승 기울기가 조금 더 약간 더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리레이팅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ER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잠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 이종우 전 리서치 센터장님 하고요. 박세익 인피니트 투자자문 전문인과 함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외국에서 2021년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국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앤서니 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2021년 한국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몇 개의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 원화와 한국 경제가 2021년 극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권구은 박사는 2021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하고 원달러 환율은 1,07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스피 2,8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GDP 성장률은 평균은 3.2%에 달합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은행은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 자산이 대략 한 17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은행들은 2021년 반도체 및 랜드 시장이 바닥을 지나 대세 상승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언택트 시대에 서버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1년 글로벌 경기가 6.4%나 상승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기 상승기 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JP모건에서도 2021년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3,200으로 잡고 있고 3,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2021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관심을 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코스피 지수의 패시브 추종 자금이 처음으로 순유출되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 A주가 지속적으로 편입되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추가적으로 편입되면서 한국의 MSCI 내에서의 비중이 15%에서 13% 미만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어쩌면 한국의 코스피가 처음으로 3천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매우 고평가되었다고 논란이 많은 지역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포기하고 코스닥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노크한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있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바이오테크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 그리고 JP모건 모두 최근에는 이러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고평가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요. JP모건은 2021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 축소를 주장하고 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 기업들, 특히나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프라이스 투 픽 세일스, 즉 한 회사가 낼 수 있는 최대 매출을 기반으로 한 가격이 5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배, 30배가 넘는 거래 금액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고평가 논란은 어쩌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3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순유출이 막혔고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드디어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과 건설 등 지금까지 레깅 플레이를 했던 여러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비롯된 개인들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어쩌면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화이팅! 코스피 3천 화이팅입니다. 네, 이종우 전 리서치 센터장님하고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문님하고 오늘 특집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요.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유동성 효과가 이제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인 게 아니라 이거 센터장님 팩트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20년도에 금리를 낮추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던 것도 역할을 했지만 또 그게 한 단계 더 그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유동성을 풀고 했던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지나면서부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강화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힘이 사실상 금리를 내렸던 부분이나 또는 풀었던 유동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아마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플한 질문이라서요, 오히려. 예. 그럼 유동성 효과가 어느 정도 몫을 했다는 겁니까? 주가면으로 따졌을 때에 네네. 제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네. 대충 2,000포인트 넘으면서 2,200포인트 정도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동성에 의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왜냐하면 2,200포인트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그때의 주가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손상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상적인 형태다라고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은 크게 감안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이상으로서 계속 올라가고 한 부분들은 일단 상당히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땐 2,200포인트 정도 이후의 상승은 많은 부분들이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대략 2,800이라고 본다면요. 예. 2,200. 그러면 600포인트는 유동성 효과다. 예. 그렇군요. 우리 전무님 또 의견은
우리 센터장님이랑 자꾸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두 네. 분이 친하시다고 동의하지 마시고요. 그 센터장 우리 그 전무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 등지에서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데 뭐 우리 방송에는 왜 또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 유동성 효과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워낙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나 이종우 센터장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네, 제가 감히 이제 뭐 의견에 좀 이래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그 유동성 부분은 제가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예, 이번 주가 상승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제가 듣기 싫어합니다. 아하, 왜 네, 그렇죠? 왜냐면요. 그 페드가 돈을 풀었잖아요. 네네. 예, 그 페드가 돈 푼 게 우리나라에 유입됐습니까? 유입 안 됐죠. 예, 개인들한테 페드가 돈을 빌려줬습니까? 네네. 페드가 우리나라 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줬습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외국인이 만약에 페드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를 2200, 2300까지 끌어올리는데 네. 큰 역할을 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네. 외국인이 안 샀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히려 샀습니까? 팔았죠. 예. 개인들이 샀죠. 그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페드로부터 아니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네.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네. 돈 대출해가지고 주식을 사냐? 네. 그럼 물론 이제 신용융자 자금은 뭐 17조 해가지고 하지만 증시에 들어온 큰 자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융자 자금은. 그래서 증시 상승을 자꾸만 유동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주식 시장이 어떤 원리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잘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라고 네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래서 유동성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있습니다.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잠재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밑바닥에 예. 쫙 깔려 있었죠. MMF 때부터 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동자금이 천조나 되는 네네. 자금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자금을 움직이게 만든 트리거가 뭐였냐는 거죠. 그 트리거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금리잖아요. 네네. 네. 금리가 3%일 때랑 1%일 때랑 5%일 때랑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가격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재무관리 수업을 제가 들어갔을 때 대학원 갔을 때도 배울 때마다 우리가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투기고 내 돈으로 하면 투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무관리에 보면 분명히 자본 조달 코스트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을 네네. 때 자본 조달 코스트를 빼고 ROI를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가? 예. 그러면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를 나올 거는 상가를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받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냐 3% 상가 수익률을 받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조달 코스트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달 코스트가 3%일 때 3% 나오는 거랑 조달 코스트가 1%일 때 3% 나오는 거랑 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전무님 얘기는 어쨌든 간에 금리가 촉발 요인이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시장은 뭐 2023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네. 시장에서 네. 특히 이제 유동성에 많은 무게를 두는 사람들한테 네네. 가장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죠. 네네. 2023년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 네. 그 이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좀 높아져서 떨어지면 어차피 돈은 많으니 네네. 또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보게 되면 가격을 망가뜨리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한 두 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시장금리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0.25%의 금리를 그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에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 사이에 가장 그 스프레드가 넓게 벌어졌을 때가 2.5%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0.25%를 한다고 하더라도 2.7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리가 시장에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잠시만요, 센터장님. 지금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2.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2.5%포인트.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2.5%포인트만큼의 스프레드가 벌어졌기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재료금리로 남아 있을 때문에 테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먼저 잠깐만 센터장님 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전무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말씀대로 2.5%까지 올라간다. 시장 금리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1.5까지 갈 수도 있고 7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금리, 벤치마크 금리, 소위 말해서 페드가 정하는 그 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2023년까지 제로를 유지하겠다는 그 금리가 우리 생각보다 페드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네. 페드는 네. 제가 페드를 보면 네네. 뭐 경제학에 대한 많은 네. 이제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네네네.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 정책 기반자들은 네네. 거죠. 그래서 페드는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왜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금리를 낮춰줬는데 혹시나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리면 어떡할까 봐 경제는 심리인 거거든요.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해 줄 테니까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헤지펀드랑 IB들이 낮은 조달 코스트로 아비트레이지 매매를 엄청 하잖아요. 예, 그래서 1% 빌려와서 3%가 수익 나는 그런 확실한 자산이 있으면 네. 돈을 무한대로 땡겨서 그 레버리지를 증폭시키는 네네. 그런 매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안심하고 하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또 금리를 왕창 낮췄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금리를 그 다음에 올린 게 언제였냐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네. 15년 12월 달에 처음 금리 네네. 올렸어요. 페드가. 그러면 그 사이에 장기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네네. 장기 금리가 5% 2007년도에 거의 5%에 육박하던 이 장기 금리가 2%까지 급락했다가 또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2009년 10년도에 금리가 거의 3.5, 3.7까지 올라가요. 10년물이. 올라가니까 페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했었죠. 단기 금리를 팔고 장기 금리를 사면서 장기 금리를 또 낮춰버리죠. 네네. 그 정도로 페드가 경기가 살아나는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 동안에 페드가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 2023년까지는 내가 그 역할을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자산 인플레이션을 경기를 향유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넓게 질문을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 주식 투자 예.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공격적인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예, 네. 종목을 왜 잘 그렇습니까? 보시고 네. 일단은 어떻게 네. 됐든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2020년도를 바닥에서부터 따져서 100% 정도가 오른 거는 사실인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보게 되면 네, 네. 아무리 좋은 재료나 뭐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 네. 높은 가격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2021년도가 정말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 우리 박세익 전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금 시장은 좋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불마켓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 전무님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조금 평소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먹을 주식은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제가 3,000포인트를 예상할 때 지수를 예측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갈 건지 예측을 하고 지수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 가는 네네.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3,000포인트가 갈 것 같습니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7천 원까지 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3,000포인트 육박했는데 내년도에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5파 이게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파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내년도 연말까지 5파 상승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네. 이 3파와 5파의 주인공은 또 바뀝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1파에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왔던 종목들은 네.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아하. 3파에서 실적을 동반하면서 새롭게 또 주도적으로 네네. 나타나는 기업들은 보면 지금도 공격적으로 해야 될 주식들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이종우 전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 전무님, 정말 뜻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한국경제 빅샷의 눈, 저는 최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